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을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을린 사랑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지독한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듄 시리즈, 컨택트, 시카리오 등으로 유명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작품인데요. 후반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라서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넓은 고원을 배경으로 한 어떤 고아원 같은 곳에서 어린 소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머리를 짧게 깎이고 있어요. 그중 한 아이의 발에는 세 개의 점이 새겨져 있는데요. 카메라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아이의 눈빛과 함께 화면이 전환됩니다. 캐나다에서 공증인으로 일하는 장 르벨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앞으로는 르벨이라고 부를게요. 무언가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남매 잔과 시몽을 만나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영화의 첫 번째 챕터인 쌍둥이가 시작됩니다. 이 둘을 만난 건 쌍둥이의 엄마이자 자신의 비서로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나왈 마르완의 유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전 재산을 쌍둥이 잔과 시몽에게 남긴다. 현금은 반반씩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적절히 나눠 가져라. 그리고 장래에 대한 내용은 기도문 없이 관에 넣지 말고 맨몸으로 세상을 등지게 해서 묻어달라.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묘비와 묘비명도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년기는 목구멍에 박힌 칼처럼 쉽게 뽑아낼 수 없단다 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하나씩 줄 테니까 딸 잔에게는 아버지를 찾아 편지를 전하고 아들 시몽에게는 형을 찾아 편지를 전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다 전해주고 나면 너희도 편지를 한 통 받게 될 거고 그 후에는 묘비를 세우고 태양 아래 내 이름을 새겨 넣어도 좋다라는 말로 유언은 끝을 맺습니다. 흔치 않은 유언이죠. 무슨 게임 퀘스트처럼 단계적인 서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시몽은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아빠는 어렸을 때 죽은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다른 형제는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그래서 시몽은 이거 다 지어낸 내용인 거 알지 않냐? 엄마를 믿으세요? 엄마는 정신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르벨이 유언으로 이런 걸 지어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로 여기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봉투를 건네는데 그 안에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랑 엄마의 여권이 들어 있습니다. 르벨이 잘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하니까 시몽은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했어요. 아저씨 비서의 장례는 그렇게 치르세요. 우리 엄마 장례는 내가 평범하게 치를 테니까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나갑니다. 비교적 침착한 자는 엄마의 여권과 사진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모녀 관계처럼 닮은 배우로 잘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벨이 앉아있는 잔한테 너희 엄마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 차 앞에서 잔과 시몽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시몽이 갑자기 대가족이 됐네. 뭐 걔는 없대? 걔도 가족인데?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저씨한테 평범하게 장례 치르겠다고 말할게. 이러니까 자는 차에서 가방을 챙겨 가버리려고 합니다. 시몽은 드디어 다 끝났어. 속이 후련해. 이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회방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는 그래, 그래 보이네 하면서 차갑게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앉아있는 잔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강단에선 리브 코인 교수는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은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모험을 떠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것이고 그 문제들은 또 풀리지 않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거다. 이러면서 이론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고독한 학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 수학과의 조교인 잔을 소개하는데요. 잔은 콜라제 추측부터 시작할게요 라며 첫 수업의 주제를 꺼내고 장면이 다시 한번 전환됩니다. 마주 앉은 니부 교수와 잔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는 진정한 수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아빠와 오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내야만 한다. 이러면서 이 영화의 시작점을 딱 찍어줍니다, 교수가. 그랬더니 잔이 아빠는 전쟁 중에 다레시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푸아드의 데르옴 마을 출신인데요. 다레시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대요. 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조각난 가족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니부 교수가 학생이었다면 희망이 있는데? 이러면서 수첩을 막 뒤져보더니 교수의 옛 친구이자 다레시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이드 하이다르라는 인물을 찾아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길로 엄마가 살던 집에 가서 서랍을 막 뒤져서 엄마의 대학 시절 사진을 찾게 돼요. 그리고 플래시백 되면서 자는 생전에 엄마랑 같이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막 두리번 되는데 선베드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엄마가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힘이 다 풀려가지고 에이 이렇게 있는데 잔이 걱정돼가지고 엄마 이렇게 불러봐도 미동이 없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제 수건 깔고 앉으셨는데요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병원을 비춥니다. 아들 시몽이 병상에 누운 엄마를 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물어요. 아마 수영장에서 쓰러진 것 같은데요.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몽은 엄마는 뭐 정신착란 증세가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는 이러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나왈은 이날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왈이라는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면서 영화는 엄마 나왈의 과거를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나왈이 돌산을 막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인 남자친구 와합과 함께 주변을 막 경계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몇 분쯤 달렸을까요? 바위에 이제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자신의 오빠를 마주하게 돼요.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왈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렇게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또 다른 오빠 한 명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나왈과 와합에게 성큼성큼 다가온 이 게노답 형제는 너 내 누이한테서 손 떼. 난민 자식 주제에 어디로 도망치려고? 이러면서 막 위협을 해요. 나왈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난민과 만난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위협하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러더니 와합에게 총을 빵 쏴버립니다. 쓰러진 와합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막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있는 나왈의 등 뒤로 또 총을 이렇게 겨눠요. 그러더니 네가 죽이네 내가 죽이네 하면서 서로 막 총을 쏘려고 해요. 이건 내 의무야 이러면서 말로만 듣던 끔찍한 명예살인의 현장입니다. 그러더니 오빠 한 명이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러면서 총을 이렇게 쏘려던 와중에 저기 멀리서 이들의 할머니가 그만해 이 새끼들아 집으로 들어와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덕에 나왈은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 끌려서 집에 온 나왈은 아주 그냥 개 잡돌이를 당합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가문에 왜 이렇게 먹칠을 해? 이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내 손으로 널 죽여야 되겠니? 막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나왈이 저 사실 임신했어요 이러면서 임밍아웃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상념에 잠겨 있고 집안에서는 나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인정은 있는 사람이라 나왈에게 식사를 갖다 주면서 뭐라도 좀 먹어야 아기가 튼튼하게 자란다 하면서 나왈을 챙겨줘요. 그리고는 너 할머니 말 잘 들어. 애가 태어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서 시내에 있는 샤르벨 삼촌한테 가서 지내.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뭐 읽고 생각하는 법을 좀 배워라.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약속하면 이제 아기를 도와주겠다라며 나왈을 토닥여줍니다. 선택지가 없죠, 나왈은. 그렇게 할머니와 약속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나왈은 이제 만사하게 몸이 되었습니다. 아기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렇게 밤이 됐는데 이불에 피가 흥건합니다. 나왈이 방에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다행히 아기와 나왈 모두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탯줄도 잘라주고 나중에 꼭 알아볼 수 있게 아기의 오른쪽 발 뒤꿈치에 작은 점 3개로 된 문신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나왈은 이제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언젠가 엄마가 꼭 다시 찾을게 라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다레시 챕터가 이어집니다. 다레시라는 도시에 온 잔은 엄마의 과거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다니던 대학교에 왔어요. 그렇게 사이드 교수를 만났지만 그 무렵에 자신은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기에 별다른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수학 오타쿠처럼 5일로 공식을 막 말하면서 알아서 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별다른 수학을 얻지 못한 자는 이제 조교로 보이는 인물한테 엄마 나왈의 35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어이없어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사람이에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막 이러는데 자네 태도가 엄청 결연하니까 그러면 뭐 한번 알아봐 줄게요 하고 나와를 알 수도 있는 한 노 교수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찾아갔는데 사진을 보더니 학교 신문사에서 일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기억을 더듬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근데 이 사진은 크파르리아트라는 남부 감옥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라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다시 나왈의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르벨 삼촌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학생 기자로 활동했던 나왈은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지만 난민들을 위협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딱 명시하지는 않지만 레바논 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레바논은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 때문에 내전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밖에서 탱크들이 이제 붕 지나가요. 민족주의 세력들이 학교를 폐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폭격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샤르벨 삼촌네에 갔는데 삼촌은 남부 기독교 마을이 공격을 당했고 신문사와 대학교 모두 봉쇄될 거다. 여기도 곧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산속으로 떠나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남부 쪽 고아원에 있을 아들이 걱정된 나왈은 친구의 만류에도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하에 어슴푸레한 새벽 가족들 몰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계단을 막 바쁘게 내려가면서 목도리를 딱 동여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분쟁 지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군대 검문도 있고 또 다들 그나마 안전한 지역으로 오려는 인파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왈은 끝없이 걸어서 남부 고아원에 도착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애들은 3년 전에 크파르후트라는 곳으로 옮겨졌대요. 그렇게 또 걸어서 크파르후트의 고아원까지 도착했는데 폭격 때문에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 있어요. 팔이 막 윙윙 날리고. 그래서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알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 마을 이슬람 교도들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다 데레사라는 곳에 캠프로 도망쳤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샴세딘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난민들의 복수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보복이 두려워서 다 도망친 거죠. 부서진 건물 잔에 풀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는 나왈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시퀀스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상징적인 시퀀스인데요. 길을 걷던 나왈은 지나가던 버스를 한 대 만나게 되고 늘 메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숨긴 채 무슬림으로 유장해서 데레사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게 됩니다. 버스 안에 엄마와 딸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미소를 지어요. 계속된 긴장과 걸음으로 인해 지친 나왈은
잠시 잠에 들게 되는데요. 이윽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딱 뜨게 되는데 창밖에서는 버스 기사와 총으로 무장한 기독교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기사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설득하는데 민병대는 버스 기사를 냅다 총으로 또 빵 쏴버립니다. 그리고는 버스 안에 승객들 향해서도 막 무차별적인 난사를 퍼붓는데요. 아까 봤던 엄마와 딸 그리고 나와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직사했습니다. 이 시퀀스는 1975년 레바논 내전에 발단이 된 베이루트 버스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민병대는 아예 버스를 불태울 작정으로 기름을 막 부어버립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싶은 나왈은 숨겨뒀던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싹 내밀면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민병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야 이 여자는 왜 여기 터 있는 거야 이러면서 끌고 내려요. 그때 나왈은 아까 그 여자아이라도 살리려는 심산으로 얘는 내 딸이에요 이러면서 같이 데리고 내립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버스에 타 있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저 엄마도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경음을 제외한 일체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자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나왈의 뒤로 또 버스를 향한 무자비한 난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애가 나왈의 딸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장 민병대들이 애를 막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여자애가 엄마가 있는 버스로 막 따다다다다 뛰어가는데 이 장면을 익스트림 롱쇼트로 쭉 보여주거든요. 근데 총성이 빵 하고 울립니다. 그 여자애가 불썩 쓰러져요. 나왈은 망연자실합니다. 처참하게 타버린 버스가 이 비참한 상황을 더욱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이 영화의 포스터나 메인 컷으로 활용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전환점이라고나 할까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연기와 흩날리는 나왈의 머리가 일체화되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엄마의 십자가 목걸이를 한 잔이 버스 창에 기대 엄마의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나왈처럼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왈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네 번째 챕터 남부가 시작되는데요. 엄마가 살던 곳에 도착한 잔은 한 가게의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수하라는 인물의 집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나왈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거기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이 막 말싸움을 해요. 이 여자는 가문을 더럽힌 수치스러운 여자야 이러면서 막 서로 욕을 합니다. 그 아주머니들 말로는 마르완 가문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당신이 나왈 마르완의 딸이라면 여기서 환영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플래시백이 이어지고 다섯 번째 챕터 데레사가 시작됩니다. 정처 없이 걷던 나왈은 폐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샴세딘이라는 무슬림 단체와 만나서 민족주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왈은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을 적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하고 이 개 같은 경험을 너희 기독교 세력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흑화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 아들의 가정교사로 위장 취업하게 되고 그들의 여유로운 티타임을 틈타 총으로 지도자를 죽이게 됩니다. 빵! 총을 쏘고 난 후에 나왈의 표정을 보면 후회나 놀란 듯한 감정은 전혀 없고 굉장히 후련해 보여요. 미션을 완수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이고 고문도 당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 크파르리아트가 펼쳐집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크파르리아트라는 감옥에 도착한 잔을 비춰줍니다. 관리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말로는 국제 엠네스티가 여러 번 고발했던 감옥이고 여성 수감자 구역을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15년을 산 수감자도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크파르리아트에서 일했던 파임 하르사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학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파임은 처음에는 좀 대충 둘러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잔이
이 사람 우리 엄마인데 꼭 찾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니까 나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는 나왈을 노래하는 여자 그리고 72번 수감자라고 알려줘요.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죽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합니다. 자그마치 15년이나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노래를 불러서 노래하는 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계속된 고문에도 그녀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아부 타렉이라는 고문 기술자를 불러왔다고 해요. 잔이 아부 타렉이 누구냐라고 묻자 이 관리인은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은 일도 있다라며 조언을 해줍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부 타렉은 나왈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를 수차례 선고문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감옥에서 아기를 낳은 후에야 풀어졌다고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가끔씩 오던 의사는 미쳐버렸고 대신 간호사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다레시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요. 엄마의 과거를 추적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대화가 끝난 자는 곧장 쌍둥이 시몽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네가 필요하다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여자라는 7번째 챕터가 시작됩니다. 시점은 다시 나왈의 수감 생활로 전환됩니다. 옆방에서 고문당하는 재소자들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나왈은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요. 그렇게 8번째 사르완과 자난이라는 챕터가 시작됩니다. 나왈은 감옥에서 아부타렉에게 성고문을 당해 결국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배를 막 때리면서 원치 않는 출산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제지당합니다. 그렇게 간호사의 도움으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고 버려질 뻔한 아이들은 간호사가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잔의 부탁을 받은 시몽은 르벨 그리고 르벨의 조력자 마다드와 함께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잔을 다시 만나 출산을 도왔던 간호사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 같이 도착을 해요. 잔이 혹시 나왈 마르완이라고 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 할머니가 사르완? 자난? 이러면서 이렇게 반가울 수가 막 이래요. 이러면서 나왈이 출소한 뒤에 쌍둥이를 보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왈이 감옥에서 낳은 아이는 형이 아니라 잔과 시몽이었던 거죠. 둘은 출생의 비밀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수영장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9번째 챕터 니하드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피해 조심조심 뛰어가는 난민 아이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격수가 쏜 총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저격수의 발 뒤꿈치에는 3개의 점이 새겨져 있어요. 어쩌다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게 된 걸까요? 그리고 르벨과 마다드의 대화씬으로 이어집니다. 나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년간 르벨의 밑에서 비서 생활을 했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무척이나 아꼈지만 진짜 모습은 모르고 살았다며 착잡해합니다. 그리고 잔과 시몽을 만나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게 돼요. 둘의 아버지인 아부 타렉은 사망 증명서가 없다. 이 나라에는 사라진 사람이 워낙 많고 이런 경우 외국으로 갔거나 혹은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데 나왈이 처음에 낳은 아기는 엘함이라는 산파가 넘겨받아 크파르 후트라는 고아원에 맡겼다고 해요. 전쟁 중에 유실된 자료가 많아 찾기 힘들었지만 국립기록보관소에 기증한 서류 속에서 결국 찾아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사라진 형제의 이름이 니하드임을 알아내게 돼요. 그리고 니하드가 고아원에 맡겨진 지 4년 만에 고아원이 파괴됐고 그 고아원을 파괴한 군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렇게 마다드가 소개해준 현지 지인과 함께 샴세딘이라는 지도자와 만나게 돼요. 그리고 10번째 챕터 샴세딘이 시작됩니다. 샴세딘은 본인이 뭘 도와주면 되냐라고 묻는데 시몽은
니하드라는 본인의 형을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3세대는 자신은 친구들과 함께 크파르우트의 기독교인들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훈련시킬 수 있게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러던 니하드는 결국 전쟁에 미쳐버렸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쏘는 미친 저격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적군의 공격에 의해 생포된 니하드는 고문 기술 훈련을 통해 크파르리아트라는 감옥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시몽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부타렉이랑 같이 감옥에서 일한 거냐 묻자 샴세디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 동공이 완전히 풀려버린 시몽을 비춰줘요. 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시몽을 만나게 됩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너 열나? 이러면서 뺨에 손을 대봐요. 그리고 자네 눈을 바라보며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을까? 라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하면서 충격에 빠져요. 여기서 영화의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니하드라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왈의 아들이 아부타렉이라는 고문 기술자이자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로 돌아가 나왈과 잔이 수영장에 갔던 과거를 비춰주는데요. 나왈은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다가 발 뒤꿈치에 3개의 점이 새겨진 한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몇십 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마주하게 된 나왈은 긴장과 설렘을 가득 안고 그 남자의 뒤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뒤를 쓱 돌아보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서 자신을 그토록 고문했던 아부타렉이었어요. 아부타렉은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멘탈이 그냥 갈려버린 나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변에 있던 선베드에 주저앉습니다. 눈이 너무나 공허해요. 많은 생각이 듦과 동시에 뇌가 완전히 비워져 버린 듯한 표정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병원에 가기 전에 수영장 씬이 있었잖아요. 그 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니하드는 고문 기술자가 되면서 아부타렉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니하드 하르마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니하드를 찾아간 잔과 시몽은 나왈의 편지 2통을 전해줍니다. 편지를 받은 니하드는 자신의 집 계단에서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잔과 시몽의 엄마로서 아버지이자 고문 기술자인 아부타렉에게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려니 떨리네. 나는 당신을 알아봤지만 당신은 날 알아보지 못했지. 정말 놀라운 기적이야. 나는 당신의 72번 수감자야. 우리의 아이들이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당신은 그 애들을 알아보지 못하겠지. 아주 예쁜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 애들은 당신을 알 거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 애들을 통해 알려주고 싶어. 곧 당신은 할 말을 잃겠지. 모든 사람은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법이니까. 그럼 이만 72번 창녀로부터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 애들을 통해 알려주고 싶어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골똘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부타렉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너의 과거를 너의 딸과 아들을 통해 상기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도 서둘러 뜯어보는데요. 두 번째 편지는 니하드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이건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태어났을 때 너에게 약속했지. 예쁘게 컸더구나.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테니 위안을 얻으렴. 함께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너의 어머니 나왈 마르완 72번 수감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니하드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도 남매에게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분노의 사슬을 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됐고 오늘에서야 그 사슬이 끊어졌으니 나는 드디어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를 위로할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겠구나.
함께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단다. 사랑한다. 너희들의 엄마 나왈. 이라는 말을 전하며 편지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왈 마르완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선 그의 아들 니아드의 앞으로 영화 제목인 앙상디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제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영화가 반전 영화로 워낙 유명해서 최대한 사전 정보 없이 봤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잠시 멍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또 이 쌍둥이 남매가 일면식도 없는 아빠와 형제를 찾는 이 과정들이 게임의 퀘스트 같아서 몰입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그 퀘스트 끝에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내 오빠가 사실은 나의 아빠였고 동시에 엄마를 강간한 고문 기술자라는 이 설정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 영상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통적으로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올드보이나 피에타 같은 영화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매운맛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리고 반전도 반전인데 나왈이 거쳐온 이 과정과 이 침묵해온 시간들이 한 사람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여서 보는 내내 진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실과 진심을 전하는 그 편지 씬에서는 눈물이 조금 맺히긴 했습니다. 근데 눈물을 좀 닦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잔과 시몽은 이 사실을 알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나왈은 왜 이 사실을 쌍둥이 남매에게 알려야만 했을까요? 분노와 증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사랑이라서? 아니면은 나는 이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를 키우고 품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마다의 삶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나왈이 이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독이랑 출연진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드니 빌레브 감독은 앞서 언급드렸지만 국내에서는 듄 시리즈,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시카리오 이런 작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인물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던져놓고 그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서사적으로 뛰어나게 연출하는 감독이에요. 저는 필모그래피 중에서 듄 시리즈를 제일 재밌게 봤지만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자면 그을린 사랑을 선택할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사실 와즈디 무아와드라는 레바논계 캐나다 작가가 쓴 희곡 화염이 원작인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우연히 캐나다에 갔다가 이 연극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판권을 샀대요. 근데 원작자가 판권을 파는 대신에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엄마 나왈 역을 맡은 누브나 아자발 연기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감정의 진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되게 미세한 변화들로 감정을 전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빛이라든지 눈썹의 높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로스트 인 시리아라는 내전 관련 작품도 또 하나 있어서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연기한 멜리사 디소르미스 폴린 연기도 좋았어요. 분위기나 생김새가 그 루브나 아자발이랑 되게 닮아가지고 처음에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그게 리얼리티를 더욱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1 더하기 1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에서 진실을 깨닫고 한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꼭 보세요. 놀라는 연기가 장난 아닙니다. 반면에 아부타렉을 연기한 압델가푸르 엘라지즈는 비주얼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약간 유호성 배우 같기도 하고 턱이 되게 길고 남성적인 이미지여서 마스크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연기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했던 시라트에 이어서
또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레바논이라는 배경을 드러내진 않지만 이 영화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있었던 레바논 내전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다양한 종파가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국가인데요. 원래는 기독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였는데 중동 전쟁 등으로 난민들이 막 대거 유입되면서 이슬람 교도들의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종교 기반의 정치적 갈등이 막 심화되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프 협정을 맺었는데 이 이후에는 그 콘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종파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어떤 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기독교인,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또 의회 의장은 시아파 무슬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레바논이랑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종교라는 게 인간을 구원해주고 또 서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다원주의적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나 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짓밟는 행위를 보면 도대체 뭐가 나를 상대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또 상대의 목숨을 뺏을 권리까지 부여하는 걸까요? 특히 이 영화에서 이런 지점을 조명하는 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왈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썼던 히잡이라든지 작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되게 사소한 물건들이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또 명예살인을 위시한 이런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은 저는 이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을린 사랑은 이 증언이나 사실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갑니다. 잔이 수학을 전공하는 설정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리브 코엔 교수가 말했던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는 수학에서 떠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것이다. 또 이론 수학은 매우 고독한 학문이다 라는 대사도 그렇고 영화 중간에 언급하는 콜라츠 추측은 규칙을 시행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라는 미해결 문제인데요. 아빠와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과정을 지날수록 이제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을 상징하는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타포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이드 교수가 말하는 오일러 항등식은 각기 다른 5가지 상수들이 하나의 식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제 함께라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독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단하고 진한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초반에 나왈의 유언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유년기는 목구멍에 박힌 칼처럼 쉽게 뽑아낼 수 없다. 우리가 목구멍에 칼이 박힌 채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 칼을 빼자니 또 고통이 두렵고 하지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텨내야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루는 사랑은 모성애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매도 사랑으로 자식을 보듬은 나왈의 모성애가 진짜 큰 울림을 줬어요. 전 남자다 보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감정이라 어떤 경외심 같은 게 들기도 했고 또 모성애가 없는 엄마도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랑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서 내리는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선천적인 거다 또 후천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모성애 하니까 대홍수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대홍수 보셨나요 혹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나왈은 이제 아이들에게 가해자의 자식이라는 굴레 대신에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한 거죠. 함께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단다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증오는 세상을 불태우지만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그을린 사랑은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분량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시점이 이제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또 벌어진 사건들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후반에 있을 반전도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몰입도 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명절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네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